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오늘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역사와 함께한 음악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 정치, 또 역사의 모든 것이 다 음악에 스며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그 음악과 정치, 또 역사와 관련된 음악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데 좀 오해가 좀 있긴 해요. 클래식 음악이 그 당시에 대중음악 아니었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대중음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집 같은 곳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춤곡이나 대중음악들의 멜로디를 클래식 쪽에서 차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흐 같은 경우는 뭐 조곡, 모음곡 이런 곡들을 보면 그 당시에 대중적인 춤곡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함께 발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교회의 후원을 받는 음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죠. 바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핸델 같은 작곡가는요.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궁정 쪽에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콘서트를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핸델 같은 사람은 그런 흥행에 좌지우지되는 오페라 같은 작품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동갑이었던 동시대의 독일 교회에서 활동을 했던 바흐는 오페라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귀족들만 오페라를 보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중적인 오페라도 굉장히 많았고 이미 바로크 시대에 상당히 그 흥행이라는 요소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대중적인 콘서트도 생겨나고요. 교향곡 같은 경우는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의 좌지우지가 됩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던 정부의 후원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 정권이 흔들리면 또 다른 장르의 음악들이 생겨나게 돼요. 예를 들면 왕의 취향이 바뀐다든지 그 당시 국왕이 교향곡보다 오페라 더 좋아하면 오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가문이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술을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그 시대에 예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기도 해요. 여러분, 메디치 가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가문이 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모든 분야를 다 영향을 끼쳤죠. 미술, 건축, 조각, 심지어 음악에까지요. 특히 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로렌초 대 메디치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메디치라고 또 그렇게 불려지는 이분 음악가들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어요. 프랑스 왕실에서는 루이 14세가 상당히 그 음악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왕의 춤. 왕이 춤을 춘다? 진짜로 왕이 춤을 춰요. 이 루이 14세는요. 자기 그 10대 나이에 직접 발레로 출연을 합니다. 무대에. 왕이 발레를 춰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다른 발레 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제 왕과 같이 연극을 하게 되고 몰리에르가 각본을 쓰고 릴리라는 사람이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작품이 나왔고 이제 거의 프랑스 오페라의 창시자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을. 재밌는 제목의 오페라가 하나 있습니다. 서민 귀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서민 귀족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여러분? 서민인데 귀족이라고요? 가짜 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벼락부자 뭐 이런 느낌이라서 실제로 귀족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벌이는 코미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귀족을 상당히 풍자하는 내용이기도 했었고 왕실에서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릴리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에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하고 연주단을 구성해서 지휘까지 했었는데요. 이분이 좀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지휘를 할 때 옛날 지휘는요 이렇게 지휘 안 해요, 여러분.
거대한 봉을 휘둘렀습니다. 거대한 봉. 그러니까 이 지휘봉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 지팡이 같은 거예요. 이 지팡이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휘둘렀느냐? 아니죠. 두드립니다. 쿵! 쿵! 그러니까 옛날 아마 이 시대에 녹음기가 있었으면 그 쿵쿵 소리가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강렬한 행진곡 같은 경우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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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이 또 봉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 지팡이가. 그러다가 자기 발등을 찍죠, 이분이. 예. 이게 무겁거든요. 이거 소리 내야 되는 지휘봉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바닥도 뾰족해요. 그래서 이거 자기 발등을 찍어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곪아서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사에서 가장 독특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릴리. 아무튼 왕과 함께 같이 춤을 췄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함께 무대에 오르고 이러다 보니 그 당시에 뭐 발레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음악도 왕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만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오페라도 이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그 역사를 이어오게 되죠.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그 당시 바로크 시대의 영국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죠. 바로 핸델. 그리고 또 뭐 경쟁하는 오페라 작곡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존재를 하면 그를 후원하는 왕실이 있고요. 그 왕실 안에 몇 팀 정도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팀이라고 한다면 작곡가, 대본 작가, 우리가 리브레토라고 하죠. 리브레토를 쓰는 이 오페라 대본 작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사단처럼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영국의 후원을 받아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아주 정착을 해버립니다. 네, 이탈리아어로. 귀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도 와서 이탈리아어로 된 오페라를 가사집을 보고 그렇게 보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좀 인기가 없어져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영어가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어로 오페라를 보는 것이 좀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가사가 짧다고 해도.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난 영어로 보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는 핸델조차도 영어로 노래하게 되는 오라토리오. 노래가 중심이 되지만 연기를 안 하고 합창단과 성악가가 노래를 번갈아서 부르고 역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그런 형태의 대부분 종교음악이죠. 오라토리오가 발전돼서 결국에는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메시아 같은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를 풍미했던 핸델,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제 고전파 시대가 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원을 받게 되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빈. 빈은 그 당시에 군사, 교육, 미술, 거기 미술관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발전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가는 요제프 2세, 프란츠 2세, 이런 사람들 음악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보면 황제 나오잖아요, 황제. 사람들이 그 황제 눈치를 엄청 보지 않습니까? 황제가 뭐 좋아하냐에 따라서 이제 흥행의 성공, 성패가 좌지우지 되고요. 아마 그 아마데우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모차르트가 무슨 오페라 썼는데 황제가 하품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모차르트는 끝났구나, 막 이런 얘기까지. 약간 좀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왕의 눈치를 보면서 대신에 그 왕이 또 어떤 장르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장르가 발전을 하거나 혹은 경쟁 구도에 있던 작곡가들 중에 왕이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워낙 재능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총애를 받았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았죠. 살리에리라는 경쟁자가 있었죠. 사실은 경쟁자라기보다는 영화에서는 경쟁자로 나오지만 워낙 이제 선배 작곡가에다가 나이 차이가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분은 이제 더 왕실 분위기를 더 잘 알고 있었고 아무래도 궁정 작곡가라는 제대로 된 직업이 있었지만 모차르트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신에 오페라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대표적인 작품이 피가로의 결혼이 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귀족들의 바람피는 이야기. 굉장히 귀족들을 풍자한
그래서 보마르시에라는 사람이 3부작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오페라 중에 2부가 바로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습니다. 세비야의 발사, 피가로의 결혼, 또 죄 많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보마르시에의 3부작은 사실 오페라로 만들기엔 굉장히 위험한 작품들이었죠. 특히 이 두 번째 작품 피가로의 결혼은요, 그 당시에 귀족이 자기 하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 피가로라는 하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귀족이 그 신부감을 먼저 노리는, 그러니까 예전엔 초약권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인이 결혼을 하면 내가 그 여자하고 먼저 자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관습이 사라진 지 오랜데 이 귀족이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이야기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 당시 귀족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 자기들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차르트는 이런 오페라에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지만 내용은 귀족들은 뒤에 가서는 딴소리 했습니다. 그 모차르트는 말이죠, 그 성격이 정말 경망스러워요. 음표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대단한 작곡가였던 하이든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 모차르트 음악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이랬더니 하이든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정말 나와 같은 최고의 음악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도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보호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비엔나에서는 정말 이 피가로의 결혼이 큰 성공을 가져오지만 정작 이것을 진짜로 마음으로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체코 같은 나라에서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쪽은 조금 더 이걸 음악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풍자하는 내용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모차르트가 체코 프라하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프라하 교향곡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발표를 해요.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한번 들어보시죠. 신나는 서곡. 시작부터 참 신나요. 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에서는 보통 유명한 곡들이 중간에 나오는 아리아지 않습니까? 사실 피가로의 결혼은 맨 앞에 나오는 서곡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신나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겠다. 하지만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고 보셔야 됩니다. 반전의 반전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현대 영화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반전들 많은 코미디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뺨을 치는 그런 오페라니까 이 스토리 따라가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나중에 이 전편에 세비야의 발사, 로시니가 또 엄청나게 또 재밌는 이 프리퀄이죠. 프리퀄을 만들게 되죠. 시리즈로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차르트 이후에 나왔던 베토벤 역시 왕실과 관계가 있었죠. 루돌프 대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였고요. 제자이자 엄청난 후원자였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왕실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하지만 베토벤은 자존심이 더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후원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독립적인 작곡가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워낙 대작곡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추앙을 했고요. 그 베토벤의 정치와 관련된 음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세 번째 교향곡이 영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위협적이죠. 여러분,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가문들, 유럽의 모든 가문들과 결혼을 통해서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권이 정말 강력한 그러한 수도 비엔나. 그 비엔나에서는 나폴레옹의 등장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우리가 민중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무서운 거죠. 이 베토벤이 딱 보기에 야, 이 사람 정말 민중의 영웅이구나. 내가 이 사람의 정신을 정말 정신을 기려야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 교향곡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나파르트에게 바친 대교향곡이라는 제목을 딱하니 붙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여러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가 나폴레옹에게 뭘 헌정한다? 누군가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직접 이제 뭐 자기가 국민투표를 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왕관을 자기가 쓰고 왕권을 확실히 자기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까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던 그런 영웅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제목을 다시 보나파르트에게 바친 대교향곡이 아니라 이걸 그냥 영웅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처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을 합니다. 4악장이에요. 전주가 끝난 다음엔 굉장히 조용하고 단순한 멜로디가 진행을 합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변주곡으로 점점 요란해지는데요. 베토벤이 이거 참 잘해요. 굉장히 단순한 거 집어넣었다가 정말 유치할 정도로 꽝꽝꽝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음악을 나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숭고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영웅의 4악장인데 사실 이런 왕권의 후원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에 대한 헌사 하지만 사실 음악과 역사가 함께 했다면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쇼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쇼팽은요 자신이 엄청난 피아니스트였고 나중에 이 피아노를 위한 곡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에뛰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에뛰드는요 연습곡이에요. 연습곡, 그러니까 손가락 연습하는 곡. 도레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에뛰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에뛰드는 그래도 그런 연습을 하는 곡치고는 연주회적인 가치가 있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음악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쇼팽의 에뛰드는 피아노 연습하는 곡이 아니에요. 그 짧은 장르를 그냥 차용해 왔을 뿐 실제로는 연주 때 아주 짧게 여러 곡을 연주하는 심지어 앵콜로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중에 하나에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합니다. 피아노 독주곡이지만 상당히 격렬하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쇼팽 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음악의 정말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드러운 음악들을 많이 연상을 하는데 뭐 이렇게 강렬한 음악이 있죠. 쇼팽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막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곳저곳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1830년에 이제 러시아에 대항한 봉기가 일어나는데 실패로 끝이 나요. 이 곡을 작곡할 당시는 1831년이었고요. 나중에 이 폴란드에서 비엔나로, 그래서 또 비엔나에서 나중에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비엔나에서 파리로 가던 중에 이 실패했던 봉기를 슬퍼하면서 만든 굉장히 강렬하고 비극적인 그런 에뛰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곡에는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정말 그 자유를 위한 투쟁과 격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 그리고 실패한 봉기 이런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승전가들도 꽤 있습니다. 승전가. 라데츠키 행진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이 있죠. 여러분 비내에서 신년음악회 할 때 이 마지막에 보통 앵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 있잖아요. 이제 막 박수 치면서 듣는 음악 있잖아요. 음악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들어보죠. 누가 시키질 않아요. 알아서 박수 칩니다, 우리가. 그죠? 너무너무 신나요. 아마 클래식 음악 중에서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또 있을까? 이 음악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가 왈츠의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슈트라우스는요,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2세가 바로 아들이고 우리가 왈츠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아버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1세. 유명한 음악들을 본다면 2세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리고 1세는 유명한 곡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하필이면 이 제일 유명한 행진곡이
1세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1세, 이 사람이 이걸 왜 라데츠키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요. 다 분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이 통일운동을 펼칩니다. 다른 나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고 공국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이쪽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군이 봉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라데츠키 장군이 가서 이걸 진압을 합니다. 네, 봉기를 진압한 장군. 그 전투를 기리면서 쓴 군악곡인 거예요. 이게 행진곡이니까. 그러니까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를 진압할 때 그것을 기리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신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를 겪었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이거나 기분 나쁜 곡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신나다고 모두가 박수를 칠 만한 곡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 음악은. 어쨌든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대표곡 중에 하나였고요. 아주 신나는 클래식 음악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탈리아는 어땠을까요? 정말 한 맺힌 게 많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어느 나라에 다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 이탈리아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아주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 통일운동을 펼칩니다. 이것이 나중에 리소르지멘토라고 하는 정말 이 격렬한 통일운동이 성과가 나오게 되죠. 빗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라는 우리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동상을 확인할 수 있는 빗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에 의한 통일 이탈리아를 만들자라고 해서요. 그 말을 이탈리아어로 막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 약자로 부르고 다녔어요. 약자로 베르디라고. 네, 그 약자를 보면 비바 베르디예요. 만세 빗토리아 엠마누엘레 2세에 의한 통일 이탈리아. 이걸 하게 되면 그 베르디 작곡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베르디가 갑자기 자기가 막 국민 운동에 나서게 되는 사실은요. 이유가 있어요. 베르디는 많은 오페라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오페라 2작품 굉장히 크게 실패하고 나서 오페라 그만두려고까지 했었어요. 나 이제 작곡 안 할래. 침대에 머리 박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대본 하나 슬쩍 던져주고 갑니다. 아유, 작곡가가 정신 차려야지. 어떡해. 그래서 오페라 대본 괜찮은 대본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 봐봐. 이거 오페라 가사 아주 멋지니까 이거 한번 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간 다음에 슬쩍 봤대요. 날아가자. 황금 날개를 등에다 붙이고 뭐 그런 황금 깃털을 달고 날아가자. 뭐 이런 가사가 있더래요. 그래. 기운 내야지. 라고 해서 이 대본으로 오페라를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부코도노서르의 이야기를 다룬 나부코라는 오페라. 여기에는 바빌론의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이 아주 감동적인 합창곡을 불러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고향을 땅을 찾아야 된다. 라는 그 가사가 이 지금 통일 이탈리아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거예요. 들어보시죠. 노예들의 합창 혹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렇게 불리는 곡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지금은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고 이러한 공연을 본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 사람이 가장 처참함을 느낄 때가 문화가 억압당하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죠. 나라의 언어가 없어지고 공연에서 말할 자유가 없어지고 당연히 이 공연에 검열을 하려고 했죠. 문제될 건 없었답니다. 아니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나라의 통일을 꿈꿨지만 핑계는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무튼 그 리소르지멘토를 함께 했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베르디를 꼽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베르디가 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신념을 얻어가면서 그 음악과 함께 통일을 하게 되는 이탈리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정말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악들이 있는데요.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했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지 거신이라는 사람이 만든 랩소디 인 블루라고 하는 작품. 자, 랩소디는요, 제가 초반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광시곡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격렬한 음악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먼저 들어보시죠. 자, 랩소디까지는 알겠는데 블루는 뭘까요? 블루 노트라고 하죠. 재즈 음계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24년 미국의 재즈 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클래식. 조지 거쉬는 백인입니다. 유대인이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재즈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흑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흑인들의 음악을 굉장히 심취를 했고 할렘 지역에서도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26살에 거대한 빅밴드라고 하는 큰 이제 흑인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상당히 긴 한 20분 내외에 그런 랩소디 인 블루라는 음악을 만들게 돼요. 피아노가 연주를 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마치 피아노 협주곡 형태의, 그렇지만 여러 개의 악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자유로운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랩소디 인 블루. 당시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장에 가서 흑인들의 음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재즈가 이런 식으로도 정말 멋진 고급 예술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흑인들의 음악이 정말 이제 승격화돼서 고급 문화로 자리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선은요, 제가 좀 암울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초연 당시에 그 오케스트라, 빅밴드라고 하는 그 오케스트라, 흑인 없었고요. 모두 백인들이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음악이 받아들여졌다 해도 흑인 예술가는 하류층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히 분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백인 예술가들이 함께 하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재즈의 거장들이 탄생했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 아직도 흑인과 백인은 같은 자리에 못 있었습니다.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왜 우리가 칼라로 된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1920년대도 오죽했겠습니까? 많은 그러한 좀 암울한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바로 랩소디 인 블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전투에 한 가운데 있었던 음악,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가 만든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입니다. 레닌그라드.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그 나치군이 레닌그라드를 포위를 하는데요. 거의 900일 가까이, 뭐 정확히는 872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900일이면요 거의 3년이에요. 3년이 채 못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나치가 포위를 해요. 도시 하나를. 이게 전쟁사에서 가장 긴 최장 포위전입니다. 포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식량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물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굶어 죽는 거죠. 그걸 바라고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하다 보면 항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합니다. 결국은 그 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요. 처음에 포위전이 시작될 때쯤에 쇼스타코비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젊은 이 작곡가가. 굉장히 촉망받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그 사람부터 구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정부의 주도로 해서 일단 가족들하고 빨리 피신을 합니다. 나왔는데도 이 사람은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그 전쟁 당시의 참상을 교향곡으로 쓰게 돼요. 여러분, 작곡가는 밖에 있죠. 그 안에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는.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 연주자를 다 동원했고요. 이 곡을 공연하기 위해서. 심지어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군인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아사 직전의 사람들, 정말로 많은 기간을 모여서 연습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연습을 하고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이것을 연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 레닌그라드 들어보시죠. 자,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스네어 드럼이 계속해서 아주 일정하게 연주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마치 병정놀이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해요. 정말 끝없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끝없이. 중간에 한번 보시죠. 점점 요란해집니다. 현악기들도 이제 아주 거칠게 연주를 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나치 군대들.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요란해지고 비극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 웅장함도 웅장함이지만 그 전쟁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처참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악기 불 힘도 없었다고들 얘기해요. 그래, 악기 연주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연주 중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긴 음악, 이렇게 격렬한 감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는 생각으로 연주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뭐 전 세계에서 정말 대서특필 됐었고요. 역사적인 정말 가장 참혹한 순간에 정말 위대한 작곡가의 엄청난 음악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세상을 가장 훌륭하게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그 책임을 가지고 항상 세상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될 때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글쎄요, 10개의 강의 중에서 오늘 강의가 가장 무거운 주제 같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역사와 함께했던 음악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강의 남겨놓고 있고요. 그때 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